안녕하세요. 제가 비트무빅 송년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치르는 송년회 행사니까 어설플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처음이면 비트무빅을 좀 써서라도 그게 안 되면 후원을 좀 받아서라도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지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일단 장소가 학회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면 코엑스의 대강의실도 있던데 물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곳을 빌려서 보기 편하게라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유료 행사를 준비할 때는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관객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해보고 자리에도 앉아보고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불편할까를 진행자들이 고민해보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좀 언짢았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거의 앞사람 뒤통수만 보다가 나오게 되었죠. 행사의 취지나 정체성도 좀 애매했어요. 글을 쓸 때도 일목요연한 구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잖아요. 이 행사가 축제 분위기의 송년회인지 아니면 암호화폐에 대한 학회인지 사교 목적의 모임인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포럼 형식인지 정체성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걸맞는 짜임새도 아쉬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단순한 축제도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그럼으로써 관중들도 산만해지지 않고 행사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가수들도 섭외되면 어떤 행사인지 취지와 목적을 공부해서 의상까지도 거기에 맞게 신경 써서 옵니다. 돈을 받고 뭘 한다는 건 아마추어적인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성이라는 것을 띄어야 되는 거죠. 종이 지가 받을 거고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모빅 줄 거니까 괜찮아. 혹여나 그런 생각이면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비용을 지불해야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고 부수적인 경품은 그 이후의 문제죠. 뭐 안 받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의 집 잔치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서 돈 내고 행사 참여한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만 담았습니다. 적어도 강연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맞추고 중간 휴식 시간, 인터미션을 넣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료 행사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칭찬하기는 힘든 행사였다. 옆에서 보니까 다들 앉아있는 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종이 지갑 받아가려고 꾹 참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군데군데 많이 묻어났습니다. 음식물 반입이 안 되면 잠깐씩 쉬러 나올 때 먹을 수 있도록 바깥에 간단하게 차나 과자 정도 마련해 두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행사 자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송년회에 얘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비관적인 얘기들을 좀 해봐야죠. 비트모빅 집단이 가진 상상력, 철학, 이상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상이 전부 천차만별 다르지만 이것을 그래도 현실에서 공통의 통념으로 묶어주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모 이스라엘 인류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집단의 무의식, 현실 세계에서는 문화라는 것이 각기 전혀 다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을 현실에서 그나마 공존할 수 있도록 묶어놓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이 얘기가 잠깐 샜는데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상상력과 이상을 함부로 폄하면 안 되겠죠. 비트모비 집단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 집단의 이상과 일반 모빅을 가진 자들을 현실에서 묶어주는 금전입니다. 어찌되었든. 갈수록 모빅 조직 내 회랑악판이 기사단이니 이런 계층이 일종의 특권층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어쩔 수 없이 형성하고 있는데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그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현실 세계에서는 그 금전적 가치 덕에 비트모빅 생태계를 서로 유지하게 되고 묶어주게 되는 거죠. 모빅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조직 내 인사들과 일반인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에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G 무선 통신에 대해서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기업들의 경영자나 기술자들이 고민하는 것을 똑같이 고민할 수는 없죠. 그 누구도 뭐, 아,
5G 통신에 필요한 안테나의 작동 범위가 너무 짧아서 안테나들을 촘촘히 설치해야 되고 그로 인한 비용이 4G에 비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5G로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하면 이익을 창출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휴대폰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비트모빅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일반인들과 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것이 너무 많이 보편성에서 벗어나 버리면 둘을 연결해주는 모비의 가격이 무너졌을 때 폭풍이 거세지겠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높은 이상을 꿈꾸고 제시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거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단순히 비트모비의 가격을 쫓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질감을 부추길 수 있는 언행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대표로 얘기할 때는 그 위트가 없는 특정 집단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은 역효과입니다. 그런 얘기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하는 걸로. 죽음의 소용돌이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집단 내에 비판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집단 전체가 흐름에 휩쓸려서 함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비트모빅 집단은 안티가 워낙 많아서 안전하다고 오 작가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함정인 게 그런 종류의 안티들은 사실 함정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함정으로 더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오 작가님 안티들은 무조건적 비판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비트모빅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안티들의 말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의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비판을 해도 무조건 비합리적으로 들려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비트모빅 안티들이 모비커들이 원형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생각은 좀 안이하게 들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송년회 행사에 대해서도 벌써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측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니까 오 작가님이 그런 언행을 라방에서 자제했을 수도 있죠. 송년회 얘기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비트코인 원저의 앱스트랙트를 좀 살펴보고 비트모비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오늘은 앱스트랙트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논문의 구성을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논문이 제목, 앱스트랙트, 인트로덕션, 본문,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제목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은 즉 1대1 맞대응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폐는 하나의 체계지 물질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앱스트랙트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게 됐고 무엇을 했는지를 한 단락으로 요약한 글입니다. 인트로덕션은 논문의 주제에 관련한 역사와 지금까지 한계를 얘기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본문 내용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구자가 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토시 논문은 시스템 레벨의 논문이라서 한 특정 기술을 깊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스템을 위해 어떤 것들이 고려되고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개략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된 부분과 아직도 남아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죠. 여기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을 요약한 거고, 오늘은 앱스트랙트. 비트코인 창시자는 온전한 P2P 거래가 가능한 전자화폐를 원했습니다. 기존 화폐 체계에서는 금융기관이 개입해서 어느 정도 금융 사기로부터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떼어갔. 하지만 사토시는 온전한 화폐 시스템, 그것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체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디지털 시그너처를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봤습니다. 사토시는 아마도 화폐 체제 내에서 금융기관의 개입을 상당히 불편하게 본 것 같아요. 본 내용에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얘기 없이 큰 그림으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 것을 봐서 사토시는 아마도 화폐 체계 이쪽으로 관심을 두고 공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엔지니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시그너처라는 건 간단히 얘기해서 온라인상에서 암호를 이용한 상호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토시는 디지털 시그너처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중지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중지불 가능성을 없애려면 여전히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 사람한테 자, 여기 내가 가진 거 봤지? 돈 보내면 이거 열어볼 수 있는 암호키 보내줄 테니까 돈 보내봐. 이런 방식으로 여럿에게 돈을 받고 또 암호키를 건네주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암호키로 암호를 해제한 사람이 그걸 가져다 쓰게 되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영화에서 보는 그 돈 먼저
물건 먼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제3자가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토시는 완벽한 중재자 없는 P2P 거래를 원했어요. 그래서 Network Timestamps Transactions, 즉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 거래 순서가 저장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Chain of Hash-based Proof of Work, 체인 형태의 해시 방식으로 거래를 증명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체인 형태라는 건 데이터를 변경할 때 원본 데이터 값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경될 때마다 변경 사항을 계속 새로운 기록으로 남긴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내 노트에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숫자 2를 더하면 3을 지우고 5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전에 3이 있었고 여기에 2가 더해져서 현재는 5가 되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죠. 그럼 거래 기록을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해시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해시 기반이라는 건 현실적인 말로 바꾸면 SNS에 편의점에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나와 내 남자친구의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로 달콤한 먹방 이렇게 해놓으면 그 그림 전체를 설명하려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뭐 어떤 표정으로 우리 둘이 아이스크림을 뭐 어떤 방식으로 먹었다 이렇게 수천 개의 단어로 설명될 사진을 달콤한 먹방이라는 5글자로 대표해서 놓는 거죠. 거래 정보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더 긴 형태가 될지 짧은 형태가 될지는 뭐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 정보를 이렇게 변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달콤한 먹방이라는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내 사진을 찾는 게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달콤한 먹방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그림이 한 개는 아닐 테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기록이 더해질 때마다 해시값이 변해서 다시 원래 값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길게 늘어진 기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되고 해킹으로부터도 상당히 안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본문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는 오 작가님 책을 읽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구조라면 네트워크 상에서 특별한 기능은 필요 없겠죠.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서버끼리 서로 정보만 빨리 공유하면 되는 거죠. 또 특정 서버가 네트워크가 끊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일부러 뭐 네트워크 연결을 단절시켰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연결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기존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 이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추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긴 기록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오고 그 다음 기록부터 검증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앱스트랙트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 모빅 가격에 대한 얘기죠. 음료수 행사할 때 약속한 모빅 배포가 1월 8일입니다. 이틀 남았죠. 근데 모빅 가격은 30만 원대에서 요지부동이에요. 이틀 내에 최소한 50만 원으로 올라가야 제 예상이 맞는데 송년 행사 때 서울시의 AR, 즉 증강현실을 이용한 모빅 프로젝트 같은 걸 제안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10대들이 막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포켓몬 수확하고 다녔던 포켓몬고 같은 게임이 대표적인 AR 기술 이용 사례입니다.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시 공간에 CG, 즉 컴퓨터 그래픽을 입히는 거죠. 그걸 A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분명 제한 단계고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JTBC가 움직이거나 다른 큰 기업과의 계약이 있어야 가격이 요동을 칠 건데 만약에 JTBC와 연관이 되는 거라면 이 기간 내에 JTBC가 굵직하게 움직일 만한 게 현재 자카르타에서 방영하게 될 골든디스크 시상식밖에 없습니다. JTBC 독점 방송에 지금 4세대 아이돌들이 전부 자카르타에 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완전히 국가 축제나 다름없는 그런 흥분의 도가니죠. 미국의 슈퍼볼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케이팝 행사가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이 행사를 1월 6일 저녁에 방송하는데 여기 광고에 미국에서 슈퍼볼 하프타임에 했던 비트코인 QR 광고 비슷한 그 뭔가가 비트모빅 버전으로 뭐 나가지 않을까? 혹은 수상자한테 부상으로 뭐 모빅을 주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는 정보 안에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설사 ETF 승인이 된다 해도 그걸로 비트모빅이 50만 원까지 오르지는 않겠죠, 설마. 순수한 제 추측입니다. 맹신은 금물입니다. 어쨌든 1월 8일 기대가 됩니다. 과연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갈지 또 한 번의 수직 상승이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비트코인 원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